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즐겁게 잘 지내셨죠? 포스텍 크립토 블록체인 연구센터 세미나 시리즈의 진행을 맡은 우종수입니다. 요즘 연말 들어 암호화폐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거 여러분들 들으셨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언뜻 보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더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과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용 등으로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에서 정식 수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폭발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입니다. 오늘 강연은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께서 데이터를 활용한 암호화폐 시장 분석이란 주제로 해주실 예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에 있어서는 아주 시적절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연사이신 주기영 대표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주기영 대표께서는 2018년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를 졸업하셨는데 졸업 전에 이미 2013년에서 2015년까지 펜타시큐리티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기업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8년 3월에서 5개월간 아이콘루프라는 우리나라 최대 블록체인 업체에서 역시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활약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크립토컨트라는 벤처를 설립하여 CEO로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계십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21년 코인 텔레그래프 블록체인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인물 100인에 선정되셨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로부터 데이터를 활용한 암호화폐 시장 분석이란 주제로 강연을 듣겠습니다. 흥미진진하면서도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V미팅과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나중에 Q&A 세션에서 종합하여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기영 대표님, 강연을 시작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주기영이라고 합니다.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암호화폐 데이터를 활용한 암호화폐 시장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됐고요. 크립토컨트는 이제 저 근거 있는 암호화폐 투자를 도와주는 데이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암호화폐 투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일단은 묻어놓고 시작하는 그런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무지성 매매, 뭐 도박성 매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일단은 암호화폐에 돈을 넣어놓고 기도하면서 가자 외치면서 기다리는 그런 투자자였는데요. 사실 이렇게 도박을 하고 무지성 매매를 하는 투자가 주식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저는 뭐 기업이 얼마나 저평가돼 있는지 고평가돼 있는지 재무제표 상황은 어떤지 내부자가 주식은 팔았는지 그런 거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암호화폐에서는 과연 이런 데이터들이 없을까? 그 투자와 도박의 차이는 데이터라는데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고요. 암호화폐 투자도 마찬가지고 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데이터를 알면은 시장이 보입니다. 물론 가격이 보이진 않습니다. 뭐 내일 비트코인이 5% 상승할 거다. 그런 거를 뭐 데이터를 안다고 해서 뭐 맞출 수 있는 거는 뭐 아니고요. 뭐 확률을 높일 수 있겠죠. 근데 그 데이터를 알면은 뭐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몰랐던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게임의 맵팩처럼 이렇게 조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수많은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을 만나봤는데요. 특히 바이낸스 뭐 세계 1위 트레이더 그런 분들이랑도 뭐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했습니다. 그분들 얘기하는 게 트레이딩은 결국에는 근거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그리는 거래요. 그 암호화폐 투자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정리를 해서 이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 그거를 이제 투자 일지를 매일 쓰면서 시나리오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고래가 6만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 감소하고 있다. 뭐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투자 일지를 뭐 써보는 거죠. 오늘 거래소에 고래 입금이 많았지만 거래소의 전체
비트코인 보유량 감소했으니까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거다. 그렇지만 네, 뭐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뭐 지금은 일단 부분 현금화를 조금 하고 조정 후에 다시 매수를 하자. 뭐 약간 상승하는 거는 수익률 좀 포기하자. 그런 투자 일지를 제가 썼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그려서 본인의 이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또 무지성 매매를 해서 잦은 어떤 손실을 통한 잦은 손실 실현을 통한 어떤 그 잘못된 트레이딩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데이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켓 데이터, 온체인 데이터, 센티먼트 데이터. 그 마켓 데이터랑 온체인 데이터를 일단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켓 데이터라는 거는 일단은 그 암호화폐 시장을 형성하는 거래소와 펀드들이 있잖아요. 그 걔네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아오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래소에서 이제 암호화폐가 거래될 때 가격이나 거래량, 뭐 파생 상품 시장 같은 경우는 미체결 약정 같은 데이터들이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잘 정리해서 조합하면은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디케이터라는 지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표들과 이 로우 데이터들을 보고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마켓 데이터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테이커 바이 볼륨이라고 해서 시장가로 매수 매도한 물량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그 실제로 이제 제가 10월 6일쯤에 올린 트윗인데 이때 ETF 선물 승인 3주 전에 뭐 5분 만에 비트코인을 그 1.6조 원치를 시장가로 긁었어요. 그 시장가로 긁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냥 뭐 순매수를 시장가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숏 포지션 청산으로 거래소에 의해서 강제 청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테이커 바이 볼륨 그러니까 시장가로 매수한 볼륨이 굉장히 이렇게 스파이크를 쳤는데요. 이때 숏 물량 청산 볼륨을 보면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숏 스퀴즈, 숏 청산을 통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실제로 고래가 그 순매수를 함으로써 가격이 이만큼 많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6만 달러를 계속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계속 6만 달러에 갈 때마다 이런 식으로 테이크 하이 볼륨이 치솟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숏 물량 청산이 이때 거의 없었고요. 그러니까 고래가 6만 달러가 갈 때마다 이제 뭐 지정가 매수든 시장가 매수든 매수를 많이 함으로써 가격을 계속 방어를 했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이 10월 말에 6만 달러 지지선이 강력한 것 같다라는 글을 올리고 나서 6만 달러 계속 지키더니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물론 제가 트윗에 얘기하는 거는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의 레버리지 비율이 얼마나 높은가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하는데요. 그 미체결 약정 볼륨을 이제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 담보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비율을 보면은 이제 4월 5일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 마켓이 탐욕 단계에 들어서서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글을 올렸었는데요. 이때가 이제 6만 달러 부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상승한 뒤에 이제 크게 조정이 왔었고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올타임 하이입니다. 이게 4월 5일 데이터고 뭐 이 코렉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피어 그 어떤 저기 굉장히 이제 매수 심리가 줄어드는 상태가 이제 매수하기 오히려 좋은 상황이었고 이렇게 사람들이 높은 레버리지로 3배, 4배, 뭐 20배 레버리지 걸면서 가자 외칠 때는 조정이 이제 잇따라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0.11 정도의 수치인데 지금은 0.19 정도의 수치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대량 청산이 숏 물량 청산으로 이어질지 롱 물량 청산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알기가 어렵지만 지금은 펀딩 레이트가 어쨌건 양수니까 아무래도 숏 청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뭐 제 생각이고요. 이게 이만큼 똑같이 높았을 때 $20,000 비트코인 $20,000 부근을 달성하고 나서 약간의 조정, 그러니까 뭐 한 $3,000 정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뭐 아무래도 랠리가 좀 이어지다가 조정이 크게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비트코인을 원화로도 살 수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US 달러에 패깅된 코인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이 많으면은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암호화폐를 매수하기 위한 대기 물량으로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을 비트코인 시가총액으로 나눈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서플라이 레이쇼라는 지표고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으로 나누는 값이 스테이블 코인 레이쇼라는 지표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뭐 $60,000 갓 뚫었을 때 올렸던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 값이 굉장히 낮은 수치를 유지할 때 비트코인이 저점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시장에 이 암호화폐를 매수할 수 있는 대기 물량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딩 레이트라고 해서 기본적인 마켓 데이터인데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무기한으로 열 수 있습니다. 뭐 보통 선물 시장에서 기한을 정하고 이제 선물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암호화폐는 무기한으로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조절하기 위해서 숏 포지션이든 롱 포지션이든 물량이 많은 곳에 이제 일종의 수수료를 서로 이렇게 지급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펀딩 레이트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이 좀 과열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펀딩 레이트가 낮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공포 상태에 휩쓸려 있다. 물론 당연하게도 시장이 공포 상태에 휩쓸려 있을 때 장기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고요. 과열 양상일 때는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정이 한 번은 온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아무래도 블록체인 데이터를 줄인 말이고요. 그래서 체인 위에 있다 해서 온체인 데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다이렉트로 받아오는 자금 흐름 데이터를 이제 온체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3가지 종류의 온체인 데이터가 있는데요. 하루에 60조 원의 자금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이동하는데 이게 왜 누구한테 무슨 목적으로 이동하는지를 보는 게 엔티티 플로우라는 자금 흐름 데이터고요. 그리고 UTXO라는 데이터가 있고 또 이더리움이나 여러 다른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금 흐름 데이터는 이제 대표적으로 거래소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건 가격이 결정되는 거는 거래소에서 이제 암호화폐가 트레이딩이 돼야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ICO를 한 지갑이든 고래가 커스터디 스탁을 맡긴 지갑이든 이제 본인의 비트코인 지갑에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굳이 거래소로 옮기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뭐 선물 거래를 하려는 목적이든 아니면 비트코인을 팔려고 하는 목적이든. 그래서 뭐 수조 원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옮긴다고 하면은 보안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자금 흐름을 목적을 보고 트레이딩하는 게 이제 일반화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이 있는데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거래소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난립을 했었어요. 굉장히 많은 거래소가
세상에 많이 나왔고 그 거래소들이 많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그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흐름이 처음으로 끊긴 게 작년 3월 비트코인 급락 이후인데요. 이 비트코인 급락 이후에 3월 12일에 이제 이 비트코인 보유량이 최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하락의 대부분의 원인은 코인베이스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거래소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스탁 서비스로 물량을 빼면서 이제 발생하였는데요. 이건 이제 거래소에서 물량을 그 암호화폐 미국 대기관들이 이제 대규모 OTC 거래를 하면서 그 물량을 사들인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는 코인베이스의 이제 거래소 브로커리지 서비스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대표적인 미국 기관들의 어떤 그 비트코인 매수를 도와줬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코인베이스 프라임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라는 OTC 그 커스터디라는 그 스탁 서비스를 거치면서 이제 커스터디 솔루션으로 물량이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최근 구간을 보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급격하게 비트코인 물량이 줄어드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이때 고래들의 매집이 계속됐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랠리가 시작됐고 이때는 이제 거래소 보유량 물량이 뭐 횡보를 하다가 이제 하락하기 직전에 갑자기 거래소 보유량 물량이 증가하고 또 이제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다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급격하게 또 줄면서 계속 레코드 로우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가 이제 이더리움 거래소의 출금 횟수인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핫월렛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지갑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금을 하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힘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금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거는 정확합니다. 그게 이제 입금 지갑을 모두 파악하는 거는 뭐 새로운 지갑도 있을 거고 그 새로운 지갑에 일일이 저희가 추적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중앙 거래소에서 관리하는 중앙 지갑 그 핫월렛을 그 라벨링하는 건 저희가 꽤 정확하기 때문에 이제 이 출금 횟수를 통해서 시장에 거래소에 얼마나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수치가 굉장히 높은 수치로 피크를 치고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뭐 항상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거래소 그 가격이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람들이 거래소를 많이 사용하게 될 때 이제 이 지표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치가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아무래도 조정이 크게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개미 투자자 과열이란 거는 조정이 뭐 과열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뭐 조정이 언제 오는지 이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랠리의 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는 조금 요런 데이터들이 방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물 거래소에서 파생 상품 거래소로 거래 자금이 이동하는 경우에 보통은 롱 포지션을 오픈하기 위해서 이동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 $62,000 정도일 때 올렸던 트윗인데요. 이 모든 거래소에서 파생 상품 거래소로 이동하는 자금의 평균 자금, 평균량. 그러니까 평소에는 3천만 원 정도 그냥 이동을 시키다가 갑자기 막 30억 원이 평균적으로 거래소에 막 이동을 합니다. 뭐 이런 거는 고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주기영 대표, 네. 미안한데 잠깐 제가 이 의사진행 발언 조금 하고 싶은데 예.
그 여기 저 청중 중에서는 아주 뭐 그 투자에 대한 용어들 그런 것들이 아주 전문적인 용어에는 익숙치 않은 분들이 조금 계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장표에 대한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들. 네. 예, 그 뭐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너무 전문적인 용어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그 감안해서 조금 그 프레젠테이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경 대표님, 그 지금 인터랙트 된 상황에서 거기 화면 밑에 보면은 거기 그 지금 예, 숨기기 눌렀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그래요. 됐습니다. 네. 계속 해주죠. 그래서 롱 포지션 얘기 잠깐 드리면은 공매도 공매수라는 게 선물 시장에서 그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3배를 가지고 롱 포지션 오픈했다 하면은 한글로 공매수라고 하는데요. 공자가 이제 없을 그 비어 있는 공허함의 그 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뭐 내 담보금 3천만 원 담보금을 가지고 3배 레버리지를 하면은 이제 9천만 원으로 투자를 매수를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가 올라가면 내가 2배의 수익률을 먹는 거고요. 30%가 하락하면은 33%가 하락하면은 내 담보금이 이제 뭐 마이너스 3천만 원 이상으로 손해를 보니까 그 담보금이 증발하는 거죠. 청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공매수를 롱 포지션, 공매도를 숏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파생 상품에서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이고요. 그 고래들이 이제 현물 거래소에서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파생 상품 거래소로 자금을 이동하는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공매수 빚을 내서 좀 더 레버리지 투자를 하려고 보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이 이렇게 보낼 때는 저점일 경우가 많았고요. 개미들이 이렇게 보낼 때는 고점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이더리움이 $3,000 정도일 때 제가 트윗에 올렸던 건데요. 그 매도 즉 유동성 공급 지표입니다. 그 거래소의 입금량을 출금량으로 뺀 값입니다. 합유출량이라고 하는데요. 그 실제로 이제 출금량이 입금량보다 많을 때 아무래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올렸고요. 이때도 굉장히 많은 양의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자금이 계속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더리움 거래소 보유량은 계속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입금 출금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되는가 그거를 이제 보고 OTC 거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요것도 제가 비트코인 $40,000일 때 올렸던 건데 이 고래들이 매수를 할 때는 아무래도 거래소에서 뭐 시장가로 이렇게 막 긁는다기보다는 장외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외 거래로 물량이 얼마나 많이 이동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거래소의 입출금으로 사용되는 비율을 보는 거죠. 이게 높을 때는 25%까지 갔다가 보통은 뭐 5%에서 10% 정도를 그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1%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토큰스 트랜스퍼라고 그 비트코인 이 네트워크에서 이동하는 물량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8월 3일에 올렸던 건데 제 하루에 131조 원의 비트코인이 이동했는데 1%의 자금만 거래소에서 입출금으로 사용이 됐고 나머지 99%는 장외에서 거래한 거다. 이거는 이제 기관들이 매수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49,000에서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는데
그 ETF 승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호재 기관 미국 기관들이 좋아할 만한 호재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건 2020년 9월에 올렸던 건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래소의 이제 자금 흐름 비율이 3% 정도로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그 거래소의 이제 그 자금 흐름 비율은 낮지만 그 네트워크 상에 이동하는 비트코인의 총량은 올타임 그 연 하이를 계속 찍고 있었습니다. 그 이때도 똑같이 이제 기관들의 랠리가 시작되기 직전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온체인 데이터의 또 다른 종류 중에 UTXO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은 그 UTXO라는 시스템 하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그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수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고 우 교수님한테 50만 원을 준다고 치면은 일단 100만 원짜리 수표를 교수님께 드리고 교수님이 50만 원짜리 수표를 2개 발행해서 50만 원짜리 수표 잔돈 수표를 저한테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표의 발행 연도라든가 이 수표가 어디서 왔는가 이런 거를 모두 추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MVRB라고 대표적으로 이제 언제 이 수표들이 이동했는가, 수표들이 발행됐는가를 가지고 이제 얼마나 시가총액이 과대평가됐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제 마켓 밸류 투 리얼라이즈드 밸류라고 마켓 밸류는 시가총액입니다. 그냥 비트코인 뭐 서플라이가 공급이 1,800만 개다. 그러면 1,800만 개 곱하기 가격 해서 시가총액 보통 계산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에서는 뭐 잃어버린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려서 그냥 거래를 안 하는 물량도 있고 뭐 해킹당한 물량도 있고 또 내가 10년 동안 한 번도 거래를 안 한 물량도 있습니다. 그냥 트레이딩 안 하고 장기적으로 존버하는 거죠. 그런 수익 실현이 안 된 물량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기 위해서 실제로 자금이 이동했을 때의 가격을 곱해서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에 뭐 비트코인이 $10였다. 그럼 그때 100개로 옮겼으면은 100 곱하기 10 그리고 그게 뭐 2021년에 한 번 옮겨졌다 그러면 67,000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가총액을 합산해서 계산을 한 게 이제 실현 시가총액 리얼라이즈드 캡이고요. 이 마켓 밸류를 리얼라이즈드 캡으로 나눈 값이 MVRV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현 시가총액보다 이제 낮으면은 1보다 낮은 거죠. 1보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존버한 사람들이 손실 구간이란 거죠. 이때는 굉장히 비트코인이 낮은 그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보통 3.5에서 뭐 3.7 넘으면은 이제 고평가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를 Z 스코어로도 이제 계산을 해보고 뭐 MACD나 뭐 여러 보조 지표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게 1 이하로 내려가면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장기적으로 무조건 수익 구간이었고요. 네. 승률 100%의 지표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이제 코인 데이즈 디스토리라고 해서 이제 수표 시스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수표가 오랫동안 그 묵혀뒀다가 뭐 한 10년 된 수표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이 수표를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냥 어제 이동했던 자금이랑 10년 동안 이동하지 않았다가 이동한 자금이랑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이 코인이 그러니까 수표가 사용되지 않았는가를 보고 이제 만든 지표가 CDD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통 CDD가 이렇게 솟구치는 경우는 시장에 손바뀜이 일어날 때인데요. 보통 이제 저점이거나 고점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물량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에는 이제 저점일 때 이게 스파이크가 있었고요.
이때는 좀 상대적으로 고점이고 2020년에도 저점일 때, 그리고 2021년 때는 이제 비트코인 $30,000일 때, 저점일 때, 이 CDD 거대한 자금 흐름이 이동하지 않았던 묵혀뒀던 자금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대부분 아신다고 이제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뭐 이더리움에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좋은 어떤 그 코드를 통해서 무신뢰를 담보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그 이더리움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체인에 있는데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트레이딩에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더리움 2.0이다 하면은 이제 이더리움 2.0이라는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물량을 예치했는가, 그거를 보고 좀 시장의 센티먼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8월 18일인데요. 이제 이더리움이 $3,000를 찍었는데 그 뭐 이때 숏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이때 93,000개면은 뭐 거의 수천억 원의 물량을 이제 이더리움에 스테이킹을 한 겁니다. 2-3천억 원의 물량을 이제 스테이킹을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이 우상향이라고 볼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지금 뭐 이더리움 $4,300인가 뭐 그렇게 많이 올랐고요. 그 최근에는 좀 스테이킹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거는 이제 파이낸셜 어드바이스는 아니지만 저는 조정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들을 저희 크립토퀀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cryptoquant.com으로 오셔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 트위터랑 저희 공식 계정 트위터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강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최근 트위터로 그 시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최근에 그 60K를 좀 잘 지키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60K가 될 때마다 굉장히 큰 어떤 고래들의 시장가 매수가 있어서 가격이 뭐 한 3% 정도 계속 이렇게 솟구치는 현상이 있었고요. 그 뭐 달러로 따지면 840 밀리언, 그러니까 1조 정도의 금액이 계속 이제 시장가로 고래들이 긁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버리지 비율이 그 시장가 그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갱신을 하면서 조정의 위험성을 조금 암시를 하고 있고요. 그 물론 이제 조정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랠리가 계속 지속되다가 뭐 좀 더 훨씬 더 높은 금액에서 조정이 올 수도 있고요. 뭐 이 레버리지 비율이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리스크 포인트가 있다는 거는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더리움의 출금 횟수가 최근 들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건 이제 개미 투자자들의 진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래들이 이제 어디서 이익을 실현을 하느냐의 문제지 고래들의 매집 구간은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래들이 매집을 하던 정황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파생상품 거래소로 자금 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스테이블 코인 비율이 굉장히 낮거나, 그리고 이제 그 거래소에서 그 사용되는 입출금 비율이 굉장히 낮거나, 뭐 이때 이제 조금 고래들의 매집 구간이었지 않나 싶고, 지금은 이제 얘네들이 언제 이익을 실현하는가 그런 걸 보고 있는 단계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의 고래 비율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거래소 고래 비율이라고 해서 거래소에 입금되는 물량을 전체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상위 10건의 물량을 나누는 값입니다.
그래서 90%의 물량이 상위 10건의 거래량, 10건의 입금량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거래소의 뭐 비트코인 보유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랠리가 좀 더 지속은 되긴 하겠지만 이제 뭐 조금 센 조정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물론 저도 모르겠습니다. 7만 달러 뭐 이상 찍고 올 수도 있고요. 근데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한 롱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흥미로웠던 데이터 중에 제가 네. 요런 어떤 알트코인 데이터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아까 그 이더리움 출금 횟수가 이제 많을 때 조정의 위험성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 이때 스시 코인도 그 고래들이 매집할 때는 그 출금 평균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 벌크로 이제 출금을 한다는 거죠. 근데 출금 평균량이 낮을 때는 이제 개미들이 많다는 뜻이고 또 그 출금 횟수가 많을 때는 이제 또 상대적으로 개미가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때 약간의 스시의 조정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알트코인도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저희 사이트 데이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들이 이렇게 다 차트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검색도 여기서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그 제가 강의 끝나고 이제 그 노션 링크를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거기에 그 저희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한글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이제 프로차트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트레이딩 뷰 UI를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 전문 투자자용 솔루션이긴 하지만 이제 그 트레이딩 뷰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 뷰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 세계 60명 정도의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저희 데이터를 활용해서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쉬운 분석을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줍니다. 그 퀵테이크 탭에서 이런 분석들을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퀵테이크를 주로 활용하셔서 이제 저희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먼저 좀 파악하시면은 그 데이터 기반에 근거 있는 투자를 먼저 시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요렇게 그 퀵테이크라고 해서 애널들이 뭐 올리는 정도지만 여기에 뭐 댓글 기능도 추가하고 이제 좀 더 좋은 분석들 잘 큐레이션해서 모바일 앱으로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니까 이제 저희 서비스 구독해서 그 내년 초에 앱 출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그 상당히 직접적으로 그 우리 그 이제 크립토컨트에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됐을 텐데 아마 그 또 상당히 많은 우리 청중들은 좀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서 아까 뭐 마켓 데이터라든지 언체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제공을 할때 그 분석하는 툴은 어떤 거를 써서 분석을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 하는 청중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 우리 크립토컨트에서는 주로 어떤 분석 툴을 사용해 가지고 언체인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마켓 데이터를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만드세요.
그 분석 툴이라고 하시면은 차트를 띄워주는 도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언체인 데이터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제 차트를 만들 거 아닙니까? 네. 그 차트를 만들 때 어떤 툴을 써가지고 그런 차트를 만드는지. 아, 저희 사이트 cryptoquant.com 들어오시면은 음. 여기에 있는 차트들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런 걸 써가지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데이터 그 분석 회사들 같은 거 보면은 그 로우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수집을 해서 그 로우 데이터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분석 툴을 이용해 갖고 분석을 한 다음에 이런 테크니컬 그 이 커브들 여러 가지들 테크니컬 데이터들을 갖다가 나타내 주는 식으로 이제 일을 하던데 저는 이제 그 지금 질문하는 거는 사람들이 도대체 크립토 퀀트는 그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툴을 이용해서 지금 화면에 보는 데이터로 변형해서 줄 것인가 이런 그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아, 네. 우선 그 로우 데이터를 가공하는 경우는 트레이딩 뷰라는 아까 보여드린 차트를 통해서 가공을 하거나 음, 아니면은 직접 API로 받아오셔 가지고 음. 이제 가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 모두 다 API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특정하게 무슨 뭐 그 AI를 쓴다든지 이런 분석 툴을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어, 뭐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MBRB 같은 경우는 뭐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다이버전스, 뭐 MACD 이런 지표를 통해서 이제 어디서 지표가 크로스하는지 그거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아까 데이터가 마켓 데이터가 있고 언체인 데이터가 있고 센티먼트 데이터가 있다고 그랬는데 일단 뭐 그 언체인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그게 전부 다 이제 오픈돼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실제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그 이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마켓 데이터 같은 것들은 어떤 특정한 그 거래소라든가 이런 펀드들한테 가서 얻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쪽에는 맞습니다. 뭐 서브스크립션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갖고 오나요? 아니면은 그쪽에서 그렇게 그냥 그 공개적으로 제공을 프리하게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나요? 어그리먼트를 작성해 가지고 음, 받아오고 있습니다. 아, 받아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돈은 지불을 하시나요? 돈은 지불 안 합니다. 아, 돈은 지불 안 하고, 그럼 네. 어그리먼트만 메우면은 기간 대 기간일 B2B일 경우에는 그거를 그 프리로 제공해 주는 모양이죠? B2B일 경우에는 프리로 제공하고 예. 커머셜라이즈 하지 않고 음. 온체인 데이터만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켓 데이터는 무료입니다. 그럼 주로 지금 크립토 퀀트는 어디 데이터를 갖다가 그 마켓 데이터를 어디서 얻어와요? 저희 그 메인 거래소 뭐 바이낸스나 음. 아까 OKX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렇던데. 예, 그냥 주요 거래소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음. 자, 이제 지금 이제 그 질문이 올라왔으니까 질문을 그걸 보고 좀 할게요. 한 분이 세 개를 하셨는데 그냥 차례대로 할게요. 먼저 질문은 투자하실 때 말씀해 주신 지표들과 기술적 분석용 인디케이터들의 비중을 얼마나 두고 투자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 주 대표의 개인적인 투자 성향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하실 수 있나요? 아, 저 같은 경우는 그 장기적 관점이랑 단기적 관점을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요. 온체인 데이터는 장기적 관점에서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적인 관점을 정해 놓고 그 매수 타이밍은 마켓 데이터랑 테크니컬 지표들 통해서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 그러니까 이 주로 뭐 대부분이 뭐 비중을 뭐 질문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기술 지표들을 대부분 두고 이제 투자를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거의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를 한다 보시면 되고 네. 그 시나리오를 아까 제가 투자일지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날 데이터들을 모두 확인하고 투자 일지를 씁니다. 뭐 음,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썼는데 만약에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 네. 시장 예측이 틀렸을 경우에 왜 틀렸는지
어떤 데이터가 좀 더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었는지, 음. 하락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물론 뭐 정확한 하락의 원인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뭐 정확하게 이제 어떤 걸 물어보시는지 제가 답변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주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인덱스를 주로 하시는지, 아니면 그걸 얼마나 두고 또 다른 아까 뭐 센티먼트 데이터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시는 건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겠죠. 뭐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뭐 충분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홈페이지에서 트레이딩 뷰를 보여주셨는데 혹시 트레이딩 뷰에서도 지표를 불러올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트레이딩 뷰랑 저희랑 협업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지표가 올라오는 거는 아마 내년 초는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말 좋은 지표들은 트레이딩 뷰한테 안 줄 예정입니다. 그래요? 예, 저희 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게. 그래요. 자, 세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조정이 온다고 말씀해 주셨으나 타이밍을 잘 모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매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저는 그 숏은 좀 위험한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음. 그냥 조금 지금 많이 오른다고 해도 뭐 조정이 오기 전까지 한 10% 오른다고 치면은 조정이 왔을 때 뭐 마이너스 한 30% 정도 이제 크게 온다. 뭐 이런 가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5%에서 10% 정도 스윙을 그냥 포기하고 마이너스 30%의 손실을 이겨내자. 그런 생각에 이제 저는 현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리스크 계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30,000 부근에서 롱 잡았던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65,000 정도에서 현금화를 했는데 지금 67,000, 8,000 막 이렇게 랠리가 이어지고 있어 가지고 예, 뭐 더 이제 갈지 뭐 언제 숏 잡을지 이런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질문하면은, 그 6만 불에 지금 매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매도를 했었나요? 앞으로 뭐 이게 기껏 올라봐야 한 10%나 한 20% 정도밖에 안 오르겠다, 이런 감이 딱 왔나요? 뭐 몇 프로 오를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제 레버리지 비율 높고 시장에 음. 개미 투자자들 많고 고래 매집 정황은 $60,000 지킨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음. 그 $60,000가 지켜지는 게 얼마나 잘 지켜질지 그게 확신이 제가 없어 가지고 근데 뭐 $60,000 지키고 올리긴 했는데 뭐 어쨌건 이게 눈치 게임이니까요. 뭐 언제 고래들이 수익 실현할까 지금 눈치 보다가 누구 하나 고래가 던지기 시작하면은 이거 엄청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페닉스가 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조정이 크게 올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좀 리스크가 큰 것 같아 가지고 그냥 그런 심리로 현금화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할게요. 이더 핫 원래 출금은 일반 투자자 유입으로 조정 지표라고 하셨는데 커스터디나 LP 유동성 공급을 위한 출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지요? 이분은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것 같으네요. 네, 그리고 굉장히 좋으시죠. 거래소에서의 출금은 통상 가격의 상승 지표라고 하셨는데 이더 핫 월렛에서의 출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부연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네, 이게 그 거래소에서 출금되는 물량이 많은 거는 좋은 건데 횟수가 많은 거는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많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입금 말고 굳이 출금 내역을 보는 이유가 뭐냐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입금은 새로운 지갑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모든 지갑들을 저희가 다 잡는 기술이 어려워서 이제 출금 횟수로 보는 거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출금 횟수 자체가 많으면 이제 시장에 개미 투자자가 많은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걸로 이제 제가 뭐 이게 저의 해석이고요. 뭐 데이터마다 사람의 해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 출금 횟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했을 때는 이제 시장의 하락이 가능성이 그 히스토리컬리 높았다고 이제 판단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금 횟수가 많은 거는 개미들의 영향이라고 보고 그러면 그거는 센티먼트에 대한 그 원인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석해도 될까요? 예,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마도 그렇고 스시도 그렇고 출금 횟수가 많을 때는 유저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조정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이제 뭐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더 데이터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네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현재 11월 거래소로 유입되는 비트코인의 양은 로우 레코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상황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그런데 그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아, 계속 거래소에서 물량 빠지고 있는데도 조정이 가능하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로우 레코드를 유입되는 그 비트코인 양은 작고 그런 상황에서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보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유의미했다 이거를 막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코릴레이션을 돌려보면은 결국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결과가 나와요. 네. 왜냐면은 그때그때 중요했던 데이터들이 다 다르고 음, 그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의 유의미한 변화를 보는 게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자인 것이지 이제 뭐 세상에 완벽한 데이터는 없잖아요. 뭐 이게 네. 높으면 무조건 하락이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좀 그냥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인 거는 너무 맞는데 그 조정의 리스크가 있다. 뭐 그것도 이제 리스크일 뿐이지 뭐 무조건 조정이 온다. 뭐 조정 없이 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시장이 막 그러니까 거래소 리저브가 그렇게 막 빠지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데 계속 빠지고 있어 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인 거는 이제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거래소 리저브가 빠지는데 뭐 이 데이터가 높다고 해서 조정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 확실하냐? 나도 잘 모르겠다. 아니 그냥 그리고 뭐 감정의 오해일 사실은 수도 있다. 예, 그게 좀 위험한 것 같다. 네. 어떤 거든지 뭐 영원히 올라가는 건 없으니까 뭐 네.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한다고 해도 중간에 조정은 중간중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 언제 어떤 수준만큼 조정이 있을 것이냐 그게 뭐 사실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예.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가지고 그 투자해서 이익을 그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게 중요할 거고 장기적으로 뭐 보시는 분들은 그거에 상관이 없을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나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이제 롱 청산된 걸 좀 보면은 그 롱 청산 물량이 이제 굉장히 적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정도의 큰 롱 청산들이 최근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픈 인터레스트 이체결 약정으로 오픈된 포지션이 롱이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이 레버리지도 높게 설정된 게 대부분 롱이지 않을까. 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제가 큰 음, 조정일 것 같다. 네. 뭐 한 20-30% 정도 빠지는 조정이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릴게요. API를 이용한 자동 거래 프로그램으로 거래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저희가 데이터 제공사로서 API를 여러 퀀트 회사들에게 제공을 했는데요. 기관도 있었고 크립토 펀드들도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률이 좋지 않습니다. 승률이 좋지 않다는 게 음, 아비트라지 거래나 뭐 변동성 돌파 전략 이런 걸로 약간의 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전략을 잘 오랫동안 서스테이너블하게 수행하는 곳은 많았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뭐 이제 오랫동안 서스테이너블하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요. 대부분 어디서 무너지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블랙스완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급락을 했다거나 뭐 중국발 퍼드 때문에 뭐 하락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사람이 대응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이제 아무래도 퀀터멘털이라 그래서 요즘은 그 퀀티티브한 투자랑 펀더멘털 투자를 같이 한다 하고 여러 가지 지표를 대시보드에 이렇게 띄워 놓고 예. 매일 사람이 확인하면서 결국에 엑세큐션 트레이딩도 사람이 하는 그런 추세가 조금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게 하등 뭐 작은 부티크 소규모 펀드뿐만 아니라 대규모 헤지 펀드까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해외 거래소 및 국내 거래소 적용하시나요? 이런 질문인데 이게 질문 뜻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혹시 저기 주 대표는 아시겠어요? 해외 아, 거래소 및 국내 거래소 적용하시나요? 이런 부분인데요. 그 일단 데이터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거라면 저희 국내 거래소 데이터도 모두 제공하고 있고요. 해외 거래소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서비스를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는 거래소에 뭐 거래소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네. 해외 거래소랑 서비스를 뭐 인테그레이션 하는 기회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 질문 드릴게요. 온체인 데이터에서 거래소 입출금의 비중이 상당한데 거래소들이 거래소 지갑 주소를 공개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거래소 지갑 주소를 놓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출발 자체를 거래소 지갑들을 찾는 일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네. 학생 때 이제 플래닛비라고 블록체인 연구 동아리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불법 자금을 추적하는 기술을 같이 공부하면서 시작을 했었고 저희가 뭐 경찰이랑도 많이 협력을 했습니다. 뭐 N번방, 박사방 입금자들 잡는 것도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그걸로 뭐 KBS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거래소 라벨링 기술은 저희가 이제 전 세계에서 온체인 데이터 제공자 중에서는 제일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찾는 방식이 이제 거래소에 일부 약간의 자금을 보내 가지고 찾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비트피넥스의 거래소에 지갑들을 모아 놓은 클러스터인데요. 여기 중간에 있는 초록색 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소 주간 지갑 핫월렛이고요. 파란색 점이 콜드 월렛입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유저 지갑을 핫월렛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수료 같은 걸로 수익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은 콜드 월렛으로 이렇게 옮기는 식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상의 거래들을 시각화해 보면 이런 식으로 버섯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다른 거래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버섯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머신러닝이든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이 버섯 모양들을 찾고 이런 버섯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런 지금 보이시죠? 네. 네. 이런 버섯 모양의 지갑 클러스터들을 찾은 다음에 여기서 그 각 거래소로 이제 소규모의 돈을 보내 봅니다. 그래서 여기 하얀 점 3가지가 있는데 이게 저희 지갑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점이 다 폴로니엑스 유저 입금 지갑이었다. 그럼 이 클러스터 전체는 폴로니엑스의 클러스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지갑을 찾습니다. 근데 새로 만들어진 지갑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주일마다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존에 이용하던 지갑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거래가 없던 지갑에서 새로 만들 경우에는 저희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막 $10,000,000 비트코인이 새로운 지갑으로 이동했다. 그런 경우는 출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3일마다 한 번씩 이제 계속 데이터를 그 새로운 지갑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괜찮은데 갑자기 막 수만 달러가 이동했을 경우에는 '지갑 이사가 아닌가?' 그렇게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데이터들도 이제 무빙 에버리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대체적인 추세를 보는 게 이제 좀 더 정확하고, 이렇게 갑자기 큰 아웃라이어가 발생하면은 그거는 네 '지갑이든 이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클러스터는 어디서 제공이 돼요? 그 원래 주소들이 이 클러스터가 돼 있다는 얘기는 그 뭐 위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한 군데서 계속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 클러스터라는 게 이 지 아마 여기 있는 점을 지갑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 선을 거래라고 했을 때 음. 이제 이 지갑들이 서로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교류를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류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갑을 수십만 개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예. 그 동시다발적으로 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인풋 아웃풋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개의 계좌 주소를 거래를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하나의 거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보통 은행에서도 그냥 원 인풋 원 아웃풋이잖아요. 예. 송금을 할 때 한 사람한테만 그냥 음. 송금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여러 개의 계좌 주소에서 여러 개의 계좌 주소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거래 패턴을 보고 '아 이게 여러 개의 계좌 주소를 이 사람이 거래를 할 때 사용을 했으면은 그 계좌 주소들의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프라이빗 키를. 음. 그렇기 때문에 멀티 인풋으로 들어간 주소들은 다 한 사람 소유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익스체인지 월렛을 어떻게 하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입금 주소 거기 이제 계좌가 있으면 다 입금 주소가 있잖아요. 네. 이제 크립토들에 대해서 코인들에 대해서 그러면 입금은 각각이 개인한테 어사인이 돼 있는 월렛이래요. 물론 그 월렛도 그 거래소에서 인제 그 관리하는 거지만 그리고 출금은 한 군데서 나가나 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계좌 정리들은 그 거래소에서 각 고객마다 알아서 계좌 정리는 해 주는데 실제로 그 암호화폐들에 대해서는 입금 주소들은 다 따로 있고 입금이 되고 나면은 그거는 이제 아마 한 군데 모아 가지고 그 거래소에서 관리하고 출금할 때는 그 한 군데 모아 놓은 풀에서 그 다른 데 입금으로 그 인제 보내주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트랜잭션 되는 그런 형태를 봐 가지고는 '아 이긴 거래소의 월렛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인제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웨일들 월렛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구별해요? 그 거래소 내에 예치한 웨일드 고래들의 지갑들을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아니 그냥 개인이 갖고 있는 또 월렛이 고래들이 개인이 무슨 뭐 콜드 월렛이나 이런 걸로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구별해요? 그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제 우리 뭐 주 대표도 뭐 이렇게 언체인 어널리시스 해 갖고 인제 데이터를 그 인제 보여주시면서 이건 뭐 웨일이 뭐 보내고 있다, 빼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게 웨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고래 지갑을 저희가 라벨링해서 본다기보다는 네. 거래소 입출금의 평균량을 보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입금되는 물량이 옛날에는 뭐 3 비트코인이었는데 갑자기 음. 6 비트코인까지 올랐어. 그러면 이제 '아 평균적으로 많은 비트코인을 고래 보내고 있구나. 고래들이 보내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고래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월렛을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쪼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쪼갠 데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그 입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특정한 거래소로. 네. 그런 것들은 구별이 가능해요? 그런 것들도 원래 저기 그 웨일 월렛으로 이렇게 이렇게 인제 추출이 가능한가요? 네. 그 경우도 사실 단기적인 프레임으로 보면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음. 이렇게 뭐 일 단위로 보거나 시간 단위로 보거나 이렇게 30일 무빙 에버리지로 보거나 하면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뭐
100비트코인 보낼 거를 5비트코인으로 쪼개서 30일에 거쳐 보낸다. 음, 그랬을 때 이제 30일 동안 어쨌건 그 원래 1비트코인 보내던 걸 5비트코인으로 올리니까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1000비트코인을 막 이렇게 넣고 하는 경우는 펀드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고요. 채굴자나 뭐 대부분 이제 정기적으로 거래소에 송금을 하는데 그 물량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채굴자 데이터를 보면은 채굴자들은 정기적으로 거래소에 송금을 합니다. 네,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계속 송금이 되잖아요. 근데 이때 갑자기 막 좀 이례적으로 많은 금액이 막 송금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이후의 구간은 조금 유념해야 되는 거죠. 거래소 채굴자들이 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런 지금 거기 웨일들 채굴자들 마이너들 그것도 월렛도 그 웨일 월렛으로 같이 취급해요? 아니면 마이너 월렛은 또 따로 그 구별이 가능해요? 따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건 구별이 가능한가요? 마이너드 월렛은? 예. 그 비트코인을 채굴한 다음에 그 채굴 보상을 받아가는 주소가 어딘지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채굴을 한 다음에 보통 자기 회사 이름을 거기 노트에 씁니다. 아, 내가 그래요? 어디 마이너다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있으면은 뭐 구별이 가능하겠네요. 마이너들 경우에는 특별하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다른 또 질문 드리면 그 이전에 그 했던 질문에 추가로 하시는 건데 인공지능이나 지표에 의존한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어 저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답변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좀 다양한 변수를 기계가 고려하려면은 그 다양한 변수에 대한 이제 데이터들이 다 기계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나 세상에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그냥 굉장히 그 단일 데이터로만 시장 예측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환율 FX 데이터 같은 경우 FX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세상에 너무 많은 지표들이 있고 그 환율이란 거를 예측하려면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가격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뭐 패턴 분석하고 하는 게 이제 조금 유의미한 것 같은데 그 암호화폐는 뭐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데이터 쪽이 이런 수급 데이터나 거래 매도 매수 지표 등을 통한 시나리오 매매가 좀 더 수익률이 높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뭔가 패턴을 학습하려면은 패턴이 조금 일정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퀀트들도 본인 퀀트 전략을 만든 다음에 3개월 이상 안 쓰거든요. 뭐 거의 매일 새로운 퀀트 전략을 계속 만들고 근데 인공지능으로 뭐 전략을 패턴을 학습했다고 해도 뭐 단기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나 아비트라지 전략에는 뭐 유용할 수 있겠으나 디렉셔널 트레이딩에는 그 롱숏을 막 이렇게 치면서 시장을 예측하는 쪽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그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기억나는 게 그 마이크로 스트라토지라는 회사 혹시 기억하세요? 예. 예, 거기 마이클 세일러라고 CEO가 자기네 캐시 리저브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한 11만 개 정도를 뭐 구입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저는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살 때 뭐 몇천 개씩 한 번에 사니까 그게 블록 딜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지를 않고 아예 그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서 로봇으로 트레이딩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예,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 뭐 블록 딜을 하지 않고 거래소에서 그렇게 다량을 매집을 해도 그렇게 크게 그 뭐 가격에는 영향을 많이 안 미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그런 그 예를 들어 로봇으로 하는 트레이딩도
그 언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기영 대표 쪽에서는? 그 봇 트레이딩도 이제 저희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네. 그 말씀하신 건 이제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 그래가지고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브로커리지 서비스예요. 네. 그래서 그 코인베이스 거래소 내에서 매수를 도와주는 어떤 형태인데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면은 뭐 온체인 데이터도 이제 도움이 되지만 아무래도 뭐 마켓 데이터도 이제 시그널 보내기 마련인데 실제로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고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간의 거래소 가격 차이가 이제 월등히 높을 때는 아무래도 코인베이스 프라임 알고리즘이 좀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질문인데 그 질문 내용이 플랜 B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트위터에 많이 이제 올리는데 이 사람의 예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의견입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그 플랜 B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그 왜 안 이유가 좋아해요? 제 뭐 스탁 투 플로우라는 지표가 그 비트코인의 스케어시티 그러니까 그 희소성을 기반으로 만든 지표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 희소성이란 건 사실 공급에 대한 이야기지 수요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서플라이 쪽만 반영이 돼 있고 디맨드 수요 쪽은 전혀 데이터가 고려되지 않은 지표이다. 라고 이제 뭐 결함이 있는 모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항상 이렇게 뭐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우상향인 거는 누구나 공감하기 때문에 뭐 그 스탁 투 플로우랑 실제 가격 간의 괴리가 거의 막 80% 70% 나은 적도 많이 있었고 뭐 꼭 그 지표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제가 이렇게 저 SNS를 보니까 플랜 B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네, 이게 어쨌건 그 사람은 장기적인 관점을 공유하는 사람이고 장기적으로 우상할 거다 했고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저도 장기적으로 우상한다만 외치면은 안티 팬들이 별로 없을 텐데 저는 막 조정도 외치고 막 숏도 외치고 이러니까 안티들이 많습니다. 예. 그 스타트 플로우라는 지금 뭐 질문하시는 분이 그런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수요 공급의 모델을 접하신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한번 보시면 또 그 플랜 B가 주장하는 바도 어느 정도 뭐 나름대로 근거가 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수요 공급에 의한 이 스타트 플로우 법칙 중에 하나가 이제 화폐에 잘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오스트리안 이코노미스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 스탠다드라고 쓴 그런 사이퍼 딘인가 하는 유명한 이란 중동계 경제학자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책을 속에서 그 스타트 플로우라는 그런 모델을 상당히 주창하시는 분인데 플랜 B도 그 모델을 가지고 이 비트코인 프라이스에 대한 프레딕션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번에 이제 랠리에 대해서도 뭐 9월 말 가격 또는 10월 말 가격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그냥 뭐 제가 참고로 얘기 드리면은 이 플랜 B가 예측하는 거는 연말까지 자기가 모델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10만 부를 가리키는 것도 있고 28만 8천 부를 가리키는 것도 있다 하는 그런 예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플랜 B의 예측도 있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아마 우리 주기영 대표께서는 싫어하시니까 조금 빨리 파신 것 같아요. 6만 불에서. 그죠? 아, 뭐 저는 그냥 뭐 이 랠리라는 게 사실은 이제 막 우리 고점 돌파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고점 돌파하면 무조건 사라라는 말도 있고 좀 더 가는 거는 저는 동의하는데 저는 이제 뭐랄까
이제 지금 뭔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조정 이후에 이제 제가 사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인 거를 이제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음. 10번째 질문이에요. 대중들의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이 높아지고 투자에 활용하는 투자가가 많아진다면 그에 따라 큰 물량을 갖고 움직이는 고래들의 거래 패턴이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거기 이제 참고가 있는데 질문에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고래들이 대량 매매 과정에서 대중이 고래들의 매매 현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역이용하기 위한 매매 전략으로 인해 빈번한 속임수의 발생 가능성 이런 것들은 있지 않을까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좀 질문이 좀 길고 어렵긴 한데요. 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그 고래들이 역이용한다는 거는 그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뭐 이런 걸 역이용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스타크토 플로어 같은 거를 역이용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다들 10만 달러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떨어지는. 근데 자기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래 옛날에 웨일 알라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고래들이 많은 자금 이동하면은 그냥 하락이다. 이런 굉장히 단순한 수준의 온체인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걸 매매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막 1000개를 막 계속 이유 없이 이동을 시키거나 FTX에서도 저희를 한번 싸운 적이 있었는데 FTX에서 계속 지갑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이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러고 막 FTX CEO가 해명을 하고 막 그게 이제 뭐 의도적으로 뭔가 할 수는 있는데 아직은 좀 노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모두가 보는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 뭐 PER이다 뭐 모두가 하나의 지표만 보는 그런 세상이 오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지고 네. 코스트라는 거는 내가 뭐 시장가 매수를 조작하겠다 그러면 슬리피지 다 고려하면서 시장가 매수를 해야 되고 내가 뭐 수조 원을 거래소에 입금하겠다 하면은 수조 원을 비트코인 입금시킬 때 내가 프라이빗 키를 열어가지고 막 아니면 뭐 업체를 통해서 이걸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 보안 비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보안 비용 대비 ROI가 좀 안 나오지 않을까. 지금 단계에서는 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이제 그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질문이 조금 많이 남아있네요. 좀 빨리 갈게요. 좀 동떨어진 질문입니다만 비트코인도 인터넷 기반인데 인터넷이 멈추면 비트코인도 멈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에서 특정 비트코인 인터넷을 막거나 세금 부과 등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 국가에서 특정 비트코인 막는 거는 실제로 중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막으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인터넷 망가지면 당연히 비트코인도 망가지고요. 근데 전 세계 수천만 대 서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핵전쟁이 일어나도 인터넷은 망하지 않을 거다가 이제 비트코인의 핵심 기반 논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AWS에서 많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AWS가 다운되면은 얼마 전에 솔라나 체인이 다운됐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서버 데이터 센터들이 이렇게 다운이 되면은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다운된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멈추면 비트코인도 멈출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은 인터넷을 멈출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전 세계에 방방곡곡 퍼져 있기 때문에 그 물리적으로 어떤 한 부분은 다운될 수 있지만은 전체가 동시에 다운되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그 거래소를 통해서 피아트하고 거래되는 그런 과정 중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끼리 거래하는 데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익명성으로 그 서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금을 가지고 교환을 하듯이 세금 부과는 그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가능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주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아직까지 가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12번째 질문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는 주반꿀이라며 주기영 대표님을 놀리는 등 트위터 글에 쓸 때 많은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 평소 부담감을 어떻게 이겨나시나요?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주반꿀? 저는 처음 들었는데. 주기영 반대로 하면 꿀이다. 예? 그런 얘기가 주기영 반대로 하면 꿀이다.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조정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가격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굉장히 빠르게 그거를 감지를 하거든요. 위험 시그널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숏이라고 하고 나서 좀 한 달 뒤에 실제로 숏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예측이 뭐 항상 이제 단기적으로 잘 맞지 않다는 거를 뭐 유념해 주시고 뭐 뭐 어쨌든 이 정도로 별명까지 생긴 거 보면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신 거는 틀림없는 것 같으네요. 예. 저는 감사합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 크립토 주방꿀이라 콘트에서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예. 네, 다시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크립토 콘트에서 몇 가지 추천해 주신 지표 부탁드립니다. 강연해 주시면서 많이 소개해 주셨긴 하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추천해 주시는 지표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단기 투자자시라면은 그 MVRV 지표를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표가 많이 하락을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이제 구매하기 좋은 구간이고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이걸 Z 스코어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1 이하, 3.5 이상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요 지표는 거의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막 50% 이상 폭락했다 막 신문에 헤드라인이 막 작성이 되고 근데 크립토 콘트 들어가서 MVRV 지표를 봤는데 이게 1 이하다. 그러면은 그냥 풀 대출 박으셔도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 이하일 때였거든요. 완전히 주반꿀의 꿀팁이군요. 예. 이거는 뭐 주기영이 개발한 지표는 아니라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그다음 질문입니다. 현실적으로 DID가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어렵겠지만 온체인 데이터상의 OTC 마켓을 포함한 거래 데이터를 통해서 거래량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인이 아닌 기업의 거래 대금 증감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 거를 국가에서 다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이 CBDC를 열심히 미는 것 같고요. 네. DID 이런 거를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물론 뭐 지금 국가가 하려는 DID 사업의 데이터들을 뭐 말씀하신 대로 다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실제 은행 데이터도 정부나 이제 한국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개인들의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은행 데이터 다 받아와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CBDC처럼 뭐 월렛을 갖다가 전부 다 실명화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그 전제로 한 상태에서 발행하고 뭐 이러지 않은 이상은 그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CBDC 경우에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할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그 주 대표님의 답변을 이해하면 되겠죠. 네. 예, 그다음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컴퓨팅 자원은 데이터 센터를 따로 구축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AWS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시고 계신 건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AWS를 쓰고 있습니다. AWS를 쓰고 계신 거죠? 네네. 네네. 예, 그다음 질문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투자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제외한다면 암호화폐는 어떠한 생산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보시나요? 이런 질문이 하나 있고요. 먼저 요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우선 이더리움을 보면은 탈중 강화 경제를 전 세계 모든 은행을 없애겠다라는 이제 철학을 가지고 디파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여러 서비스들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세상에 있는 자금들이 그 코드 스마트 계약이라는 코드에 예치가 되고 그 예치 금액이 100조 원을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해칭 수단은 뭐 비트코인의 내러티브고 이더리움의 내러티브라고 한다면은 그런 탈중 강화 경제가 이제 구현이 됨으로써 뭐 전 세계 사람들의 금융 링크를 연결해 준다. 뭐 예를 들어 옛날에는 이제 정보의 링크였다면 이제는 그 파이낸셜 링크를 이제 개인 간 파이낸셜 링크를 만들어서 그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는 뭐 이런 쪽으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 플립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실사용 유즈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그리고 그 유즈 케이스는 더 커질 거고요. 네. 제가 뭐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암호화폐는 지금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크립토로 돼 있는 토큰이라든가 이런 코인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뭐 유틸리티 토큰도 있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처럼 그 커런시,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이더리움처럼 플랫폼 같은 성격을 지닌 것도 있고 이 이코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암호 토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거를 어떤 특정한 뭐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거야만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시각에 고정시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각각의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좀 더 그 이 암호화폐 부분 또는 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부분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같이 그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스마트 컨트랙트로 대표되는 자금 조달 중개 정도의 가치가 최선일까요? 수많은 반도체와 전력이 암호화폐 채굴에 투입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그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POS라든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레이어 2라든가. 그래서 그 POW 그러니까 뭐 반도체를 그런 GPU 이런 걸 통해서 채굴을 하는 게 환경 측면에서는 안 좋고 뭐 보안 비용 이런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그 전체 어떤 사회 총생산으로 봤을 때 좋지 않다는 거에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제 더 좋은 전략이 있으면은 뭐 하겠지만 사실 이것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채굴기를 돌리는 것 자체가 뭐 그냥 굉장히 전기 낭비, 시간 낭비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은행에서 실제로 보안에 사용하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오히려 더 코스트 이펙티브한 부분이 있다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도 이제 본인들 은행 DB의 계좌 잔고, 사람들 계좌 잔고 숫자 이런 거가 위변조 되지 않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보안 레이어를 갖추고 그 실제로 이게 해킹당했을 때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투입하는 보안은 어쨌건 경제학이니까 경제적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거보다는 그냥 전기로 채굴기 돌리는 게 훨씬 더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환경오염적인 측면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채굴기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서버 돌리는 것 자체가 환경오염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제가 한 가지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첨언을 조금 더 하면은 지금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나와 있는 많은 그 블록체인들 중에 그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이오스라든가 그 플랫폼 성격의 그 블록체인에 해당하는 걸로 이제 범위를 좁혀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하지만 최근에 이제 뭐 그 디파이라든가 NFT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자금 조달이나 중개 기능들이 좀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고 그 전에 ICO라는 것들이 스마트 컨트랙트
해서 여러 가지 앱이 나왔을 때 ICO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분야 생태계 중에서 아주 일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많은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전력 문제 이런 부분도 지금 주기용 대표가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그 표면적으로 편견을 갖고 있을 따름이지, 그러니까 마이닝에 전력을 쓴다는 게 그 전력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력을 지금 쓰고 있고, 또 이미 그린 일렉트릭 에너지를 갖다가 55% 이상을 지금 사용하는 것이 암호화폐 채굴이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암호화폐 채굴이 굉장히 서스테이너블하고 기존의 전력 구조를 굉장히 효율화시켜 준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질문 드릴게요. P2P 거래, 비트코인이나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등을 탄생시킨 이더리움 다음에 어떤 크립토 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저는 그 다음 메타는 합성 자산이 아닐까. 그 합성 자산들, 신테틱스나 뭐 이런 코인들, 그 뭐 미러 프로토콜이나 그냥 주식 시장에 있는 자산들을 크립토로 옮겨오는 과정, 그리고 뭐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을 토크나이즈하는 프로토콜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자산 예치를 기존에는 대출이나 뭐 스테이킹을 통한 이자 농사 그런 것, 단순히 그런 쪽에만 디파이 유즈 케이스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뭐 물론 이제 테라 도건 대표님이 SEC에 끌려가긴 했지만, 이제 그런 합성 자산 쪽이 조금 더 이 시장에 뭐 더 많은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상화폐 가격의 흐름을 예측할 때 테크니컬 분석이 전부 맞지 않을 때도 있을 텐데, 어떤 경우에 테크니컬 분석이 틀릴 때가 있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런데 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죠, 주기영 대표님. 테크니컬 분석은 뭐 어쨌건 본인의 개인적인 시나리오 투자이기 때문에 이게 틀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경우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크게 틀렸을 때는 항상 이제 시나리오를 정할 때는 플랜 A와 플랜 B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가격이 변하면 이렇게 행동하고, 가격이 뭐 저항선 여기를 뚫으면 뭐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플랜을 정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 플랜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플랜이 하나밖에 없고, 그 또 특정 데이터에 굉장히 바이어스 돼 있을 때, 굉장히 꽂혀 가지고 거기에, 그럴 때 크게 틀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여러 데이터를 조망하고, 시나리오도 모든 비트코인에서는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나리오에 맞게 행동을 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트레이딩 안 할 거면은 그냥 사 놓고 오래 존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네, 지금 질문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우리 저 주기영 대표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오늘 그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아마 그 주기영 대표가 갖고 있는 크립토 컨트에서 제공하는 그 데이터 이 분석 툴에 한번 접근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CCBR이라고 포스텍의 그 R&D 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 그 크립토 컨트의 그 멤버십, 좀 전문가 수준의 멤버십을 갖다가 그 후리로 줄 수가 있으면, 그거를 저희가 여기다 오픈해 놓으면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까요? 저희가 그 개인적으로 학생이 특정 논문을 쓴다거나 이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제 오픈을 해 주고 있고요. 네네. 그렇게 그 퍼블릭하게 오픈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교수님, 학생들이 옛날의 학생들이 아니에요. 학생들이라고 다 가난한 게 음, 아니고요. 음, 요새 암호화폐 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100억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1,000원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제 친구는 21살인데 1,000원 가지고 아, 있어요. 그러면 요번에 듣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학생 청중들도 아, 소개도 예. 좀 있을지 그분들은 모르겠네요. 학생들이라고 우리 귀여운 학생들이 아니라 초고자산가 분들이셔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뭐 그냥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네, 들을게요. 개별적으로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contact@@com으로 연락 주시기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장시간 동안 그 질문 Q&A 세션도 마무리가 돼서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참 그 아주 재미있는 강연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았는데도 여기에 성실하게 하여튼 꼼꼼하게 다 답변을 우리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강연해주신 그 주기영 대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그 청중들 주기영 대표께 박수로 또 오늘 그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